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포토 아카데미 스티브쌤입니다. 예, 오늘은 풍경사진 기초 클래스 9강 풍경사진 구도 구성법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풍경사진을 찍을 때 고려해야 될 구성 요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총 2강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구도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풍경사진에서 중요한 자연적인 그런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연적인 구도 구성에 대한 요소들을 오늘 자세하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풍경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 이런 요소들을 만날 때, 이런 자연적인 요소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풍경사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담는 것인데요. 그 아름다운 자연이 갖고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일출 사진이 되겠죠. 많은 분들이 일출 사진, 일몰 사진들을 즐겨 찍으십니다. 우리가 풍경사진에서 가장 많이 촬영하는 시간대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해가 뜨기 전에 여명 때부터 아침에 6시에 뜨고 저녁 6시에 해가 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략 한 5시 반 정도부터는 우리가 여명이 뜨는 시간대고 그때는 우리가 촬영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명 때의 그 아름다운 블루아워의 그런 아름다운 색깔이 아름다운 하늘이 주는 그런 여명때 시간대의 사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명때의 그런 아름다운 그 시간대에 사진을 담아 본다면 여명빛의 깊이를 느끼면서 좋은 풍경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여명 사진을 찍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일출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출해가 떠오르는 아주 드라마틱한 일출빛을 받으면서 모든 대지는 그 일출빛에 물들면서 역광을 받으면서 콘트라스트도 높아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많이 촬영하는 것이 일몰 시간대죠. 그래서 해가 6시에 진다고 친다 그러면 보통 한 5시 조금 넘어서부터는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지면서 황혼이 물들고 하늘이 불그스름하게 노을로 물드는 시간이 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우리가 좋은 풍경을 또 만날 수가 있는데요. 대낮에는 저희가 사진을 별로 찍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떠올라서 해가 중천에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그림자가 생기질 않죠. 그래서 굉장히 대지가 밋밋하고 좀 컨트라스트가 적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오후 3시, 4시 이렇게 지나서 빛이 측광이 됐을 때, 즉 빛이 좀 낮았을 때가 이제 우리가 촬영을 하기 시작하는 때인데요. 그래서 황혼이 물들어오는 석양 때, 그 다음에 해가 지는 모습, 그리고 나서 해가 지고 나서의 또 블루아워가 생겨나고 해가 지고 나서 한 30분,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새벽의 여명 때랑 거의 비슷한 아주 아름다운 또 블루아워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약간의 황혼과 블루아워가 만나서 하늘의 컬러가 굉장히 아름다워지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나면 이제 대략 1시간 반, 2시간 정도가 되게 되면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촬영할 수 있는 시간대가 됩니다. 블루아워가 지나고 나서 대략 해가 지고 나서 2시간 정도 후면 이제 하늘에 별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달이 있다면 달빛에 물드는 시간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는 또 별 사진, 점성 사진이라고 하죠. 그런 별 사진도 찍고 또 궤적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요즘 같은 시즌에는 또 은하수가 나오는 시즌에는 은하수 촬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풍경 사진을 찍는 타이밍은 여명 때부터 일출, 그리고 석양 때부터 블루아워, 그리고 나서 야경, 뭐 이렇게 풍경 사진을 찍게 되시는데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따라서 사진이 각각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인 요소로 본다 그런다면 계절적인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는 그런 4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적합한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뭐 봄이 되면 매화가 피고 진달래 피고 이제 벚꽃이 피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봄이 있고요. 또 여름에는 실록이 우거지고 계곡에 가면 파란 이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가을이면 또 붉은 단풍이 들고 겨울이면 또 눈이 내려서 설원을 만들기도 하죠. 이렇게 사계절이 주는 그런 아름다움을 다 담아내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진가들한테는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찍는 타이밍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요소들 해라든지 달림이라든지 별, 은하수, 그 다음에 구름이라든지 안개, 그리고 또 때로는 태풍이 몰려왔을 때 번개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자연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풍경 사진은 찍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타이밍을, 사진을 찍는 타이밍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경험을 쌓다 보면 언제 어떤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경험들이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사진을 찍는 것보다는 사진을 찍으러 가기 위한 준비 과정과 예측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모든 사진은 다 예측으로 이루어집니다. 스냅 사진도 그렇고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태풍이 몰려오는 장면을 찍고 싶다 했을 때 태풍이 몰려오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사진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풍경사진가라면 늘 일기예보에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일기예보를 보는 게 버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의 현상, 자연의 환경을 얼만큼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현장에 갔을 때 좋은 작품 사진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단계에서는 자연의 그 요소들을 잘 파악을 하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기억을 했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급반에 가시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점성 사진을 찍는다든지 야경을 찍는다든지 별궤적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장노출을 한다든지 뭐 파노라마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촬영 테크닉을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요. 그런 테크닉을 모두 망라를 하고 계절마다 그 다음에 시간대마다 있는 그런 특별한 장면들을 자꾸 찍는 것을 연습을 하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새 이제 풍경사진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고 또 마스터 과정을 가실 수 있는 준비 단계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3강은 여러분들에게 풍경사진의 자연적인 요소들을 제가 찍은 사진들을 같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럴 때의 특수 조건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저럴 땐 저렇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셨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풍경사진에 실습을 해 나가면서 촬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준비하고 촬영하는 것을 집중할 수 있게끔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면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시간대별로 어떤 사진이 나오는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진은 여명입니다. 예, 이제 어둠이 가시면서 멀리서 이제 동이 터오르기 시작을 할 때 이제 천문방명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밝아진다 해서 천문방명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명빛이 올라올 때가 어떻게 보면 풍경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 스스로가 가장 즐겁게 촬영하는 시간대이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천지가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이 블루아워가 되면서 하늘이 굉장히 이뻐지는데 하늘에는 아직까지 큰 별들이 남아 있고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붉은 여명빛이 올라오면서 하늘에는 푸른빛이 남아 있는 즉 따뜻하고 차가운 그런 빛의 컨트라스트가 있는 아주 좋은 시간대입니다. 네. 그래서 하늘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별들이 남아있고, 또 붉은 여명빛이 올라오면서 아름다운 사진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해가 올라오기 바로 직전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둥그렇게 있으면 태양이 올라오면서 빛을 발하는데 이제 밑에서 빛을 위로 쏩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이렇게 구름들을 보시게 되면 붉은 그런 여명빛과 또 약간의 그런 마젠타 빛이 구름에 섞여서 아주 이쁜 하늘의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해가 떠오르기 직전이기 때문에 빛은 어느 정도 충분히 있으면서 아주 아름다운 색깔의 빛을 만들어주고 있고, 또 하늘과 전경에 그런 어떤 빛이 너무나 세지 않아서 노출 차이가 극명하게 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 카메라에서 주는 그런 계조를 아주 폭넓게 충분한 계조로 담을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시간대입니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도 해가 올라오기 바로 직전인데요. 이때는 빛이 아주 온화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하늘의 푸른 하늘과 그 다음에 붉은 여명빛과 이렇게 대지를 비춰주는 은은한 천체를 비춰주는 그런 빛이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을 찍을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해가 떠오르기 직전의 여명일 때 넘실넘실 운해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여름철에 운해가 발생되는 시절에 이제 산 위에서 담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위는 조금 어느 정도 밝고 그 다음은 조금 부드럽고 그 다음에 이제 산 그림해가 있으면서 밑에 부분에는 운해가 넘실거리는, 그래서 전체적인 하늘의 빛은 어느 정도 밝으면서도 컬러풀하고 그 다음에 노출 차이가 적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시간대인 거죠. 예, 여명빛이 끝나고 나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님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렌즈로 찍을 때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선버스트라 그래가지고요. 태양빛이 이렇게 조리개에 의해서 갈라져서 빛깔림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빛깔림은 관광 렌즈로 찍었기 때문에 해님이 굉장히 작게 찍힙니다. 그래서 조리개에 의해서 빛깔림이 생기는 순간인데요. 태양이 빛깔림이 생기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일출 때의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보다 조금 더 밝아지고 해가 더 올라오게 되면 이 해의 위력이 굉장히 커지고 굉장히 밝아지기 때문에 결정적인 타이밍은 대략 한 3분에서 5분 정도, 그 사이가 이런 선버스트를 같이 찍을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대인데요. 이런 버스트가 생기는 것은 조리개의 영향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태양이 어떤 산 위로 올라오는 어떤 가려지는 지점이라든지 그때 결정적으로 2, 3분 내에 찍을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대가 됩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은 이제 해가 아까보다는 좀 많이 크죠. 그 이유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관광 렌즈로 찍은 게 아니고 망원 렌즈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일출 사진 찍으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태양을 좀 더 크게 잡고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오메가 일출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산 위로 올라오는 해도 좀 사이즈를 크게 담고 싶을 때에는 역시 광각 렌즈에서는 해가 굉장히 작게 찍히기 때문에 망원 렌즈를 써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런 해의 사이즈는 대략 한 120mm 정도 화각일 때 아주 이쁜 태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앞에 전경하고 어우러지는 구성이 되는 게 한 120mm 정도 화각일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120mm이기 때문에 화각이 좁기 때문에 2장 정도 찍어서 이렇게 파노라마로 합친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오란대에서 일출을 찍은 사진인데요. 수면 위로 이제 해가 올라오고 나서 구름에 가렸을 때 그 구름 사이로 이제 빛이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그런 일출의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죠. 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해가 좀 떠오르고 나면요, 만약에 위에 구름층이 있었다고 친다 그러면 구름 위로 해가 올라갔을 때 만약에 구름에 이제 중간중간에 빈 곳이 있다면 빛이 내려오는 빛 내림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일출이 끝나고 나서 해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만약에 위에 구름층이 없다면 더 이상 찍을 상황은 안 되겠지만 만약에 구름층이 있고 그 위로 해가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이런 장면을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망원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빛이 이쪽에서 이렇게 쬐고 있죠. 즉, 그것이 거의 그 빛이 샤워를 하듯이 내려오는 장면인데, 이거는 이제 광각 렌즈에서는 표현하기가 어렵고, 망원 렌즈를 써서 국소점인 지역을 선택을 한 다음에, 태양이 올라와서 빛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까지. 그래서, 이런 빛 내림의 상황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경 사진을 찍으러 가게 되면 광각 렌즈만 갖고 가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이런 장면을 위해서라도 꼭 70-200 망원 렌즈는 꼭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석양인데요. 아무래도 여명이고 아침보다는 저녁 때가 그런 골든 아워가 조금 더 시간대가 깁니다. 일출 때나 석양 때나 그 사진을 보고 이게 석양 때인지 일출 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석양 사진이야? 일출 사진이야? 잘 헷갈릴 때가 있죠. 하지만 차이점이 굳이 있다면은 석양 때는 그 골든 아워, 그렇게 노랗게 물드는 황혼이 물드는 시간대가 일출 때보다는 조금 더 길어서 우리가 촬영할 수 있는 시간대가 조금 더 있죠. 물론 그래봐야 뭐 10분에서 15분 정도 사이에 모든 결정적인 시간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석양빛에 해가 지고 있는 쪽 앞에 패선이 있었고 그 패선을 광각 렌즈로 잡은 건데요. 이때 태양이 구름 속에 가려 있다 하더라도 그 노을의 색깔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태양이 가렸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태양이 없음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카메라가 담을 수 있는 개조가 넓어지기 때문에 태양이 구름 속에 조금 가려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촬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진은 지금 해가 지기 직전인데요. 멀리서 200mm 화각으로 망원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좀 또렷하게 담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시간대가 되면 태양이 해 지기 직전으로 되게 되면 아무래도 태양의 밝기가 많이 어두워지면서 태양의 위력이 좀 적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태양을 담을 수 있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에서 지금 경운기 옆에 그런 농기구 옆에 지금 해가 지는 장면을 망원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 같은 시간대에 지금 보이시나요? 이 사진에서 여기 있는 경운기가 있는데요. 아까 해가 이쪽에서 졌다면 이번에는 해가 지고 나서 광각 렌즈로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안성목장 하시면 일출을 생각하실 텐데요. 여름철에 이렇게 서쪽을 향해서 보게 되면 태양이 지는 장면에서 멋진 풍경 사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이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또 새벽 때랑 여명 때랑 마찬가지로 빛이 아래에서 위로 쏘죠. 그래서 이 하늘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주 빛을 받아서 구름의 빛이 투영이 돼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고 난 다음이라면 그때부터가 어쩌면 제일 좋은 촬영 타이밍이니까 열심히 주시했다가 촬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해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죠. 해가 떨어지지 않았지만 옅은 구름에 가려서 해가 살짝 가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가 딱 있을 때보다는 해가 없을 때가 좋은데 물론 이렇게 이런 역광 사진인 경우에는 사진을 찍고 나면 전경이 굉장히 깜깜하게 찍힐 것입니다. 그래서 로 파일로 촬영을 하고 디지털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안부를 재생을 해서 우리가 석양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과 비유사한 노출을 우리가 디지털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일출일몰 사진에 있어서는 그레듀에이티드 엔드 필터도 필요하고 또 디지털 현상도 꼭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급반을 가시게 되면 중급반에서 GND 필터를 쓰는 방법, 그 다음에 라이트룸에서 현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우시면서 일출일몰 사진을 현상하는 방법을 또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것도 빛 내림의 순간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구름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즉 해가 지기 1시간 전 정도부터 구름 사이에 빈 공간으로 빛이 내려와서 이제 빛 내림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사진에 있어서 이런 매직 라이트라고 그러죠. 이런 마법과 같은 빛 내림의 순간은 좋은 우리 풍경 사진의 소재가 됩니다. 네, 이 사진도 해가 지기 전에 1시간 전 정도 되는데요. 30분에서 1시간 전에 이렇게 해가 낮아질 때 그때 아주 드라마틱한 색깔이 나오면서 하늘 위쪽은 파랗고 해가 물든 쪽은 해가 노을에 물든 쪽은 노랗고 이런 것을 이제 컬러 컨트라스트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컨트라스트가 있을 때 우리 사진이 굉장히 짱짱하게 보이는 것처럼 따뜻하고 차가운 빛이 내 화면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사진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여러분 자주 가시는 이제 꼬치 해수욕장인데요. 이렇게 날씨에 따라서 구름이 이렇게 밑에 해수면 쪽으로 얇게 깊게 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먼 바다 쪽이 흐리기 때문에 구름층이 내려와 있어서 지구는 둥그니까 먼 바다 쪽에 구름이 형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는 장면에서는 그 해수면 위로 구름이 띠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있을 때가 많은데 그때는 해가 해수면으로 떨어지기 전에 이미 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닷가에서 촬영을 할 때 해수면에 굵은 구름띠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런다면 오메가 일몰은 볼 수가 없고 그 위로 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일몰 시간 30분 전부터 해가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는 잘 구도를 잡으셨다가 해가 넘어가기 직전에 촬영을 해보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사진도 태양의 크기를 어느 정도 크게 하기 위해서 지금 50mm 화각으로 조금 좁혀서 광각이 아니라 표준 영역으로 좁혀서 태양의 크기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폭이 좁아들기 때문에 2장, 3장을 찍어서 이제 파노라마로 합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아까처럼 똑같은 시간대에 망원 렌즈로 찍은 겁니다. 즉 할매바위가 있고 할배바위가 있다면 할배바위는 제외하고 할매바위 옆으로 해가 떨어지는 장면을 망원으로 3:2 비율로 촬영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일출과 일몰 때에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때에 주의하셔야 될 점은 굉장히 바쁩니다. 네. 그래서 광각 렌즈로 물려놓고 찍다가 요거를 좀 태양을 좀 크게 찍고 싶다 했을 때 망원 렌즈를 물리면 이미 해가 지거나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 바디를 두 개를 갖고 다니면서 하나는 관광 렌즈, 하나는 망원 렌즈를 해서 관광 렌즈는 삼각대에 거치해서 이렇게 계속 찍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되면 70-200을 물린 다른 카메라를 들어서 핸드헬드로 촬영을 합니다. 이때 망원으로 화각을 좁혀서 촬영을 하게 되면 광각일 때는 삼각대를 놔야만 하는 느린 셔터 스피드가 나온다면, 이렇게 화각을 좁히게 되면 태양의 위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즉 내가 구성한 망원의 화각에서 태양이 크기 때문에 빛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손으로 들고 찍을 수 있는 60분의 1초 이상의 셔터 스피드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망원 렌즈를 또 삼각대에 거치한다고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핸드헬드로 촬영을 하면 됩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이제 남한산성에서 해가 지는 장면을 이제 촬영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해가 지기 바로 직전에 지금 저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지기 전에 망원 렌즈를 들어서, 이것도 아마 120mm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120mm로 찍고 폭이 너무 모자르니까 2장 정도 찍어서 이렇게 한 장의 사진으로 합친 파노라마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제 석양이 지고 해가 지고 나면 아까 여명대랑 마찬가지로 태양의 빛이 위로 솟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구름들 보시게 되면 아주 붉은 구름들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여름철에 특히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요. 태양의 빛이 굉장히 강할 때, 더울 때에는 여명 때도 그렇지만 일몰 후에도 이렇게 불다 못해서 이제 마젠타 색깔이 나오는 시간대가 옵니다. 그래서 하늘로 그 붉은 기운이 올라와서 그 빛이 또 바다 앞쪽으로 떨어져서 바다도 거의 붉은 빛으로 물드는 아주 그 황홀한 그런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가 지고 나서 바로 철수할 게 아니라 이렇게 블루아워를 기다리면서 골든아워의 막바지에 이런 드라마틱한 컬러가 나올 때까지 촬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사진도 이제 해가 지고 나서입니다.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시간대가 이제 해가 뜨기 전의 여명 때와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블루아워 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드라마틱하게 푸른 하늘과 붉은 노을이 공존하는 그런 컬러 컨트라스트가 좋은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셔터 스피드는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는 늘어지긴 하겠지만 이 시간대에는 아주 아름다운 사진이 나오는 시간대입니다. 이것도 이제 운여 해변에서 물의 반영까지 해서 이제 운여 해변의 그런 솔숲을 촬영한 것인데요. 네, 요거는 이제 아까는 정면에서 찍었다면 요번에는 옆쪽으로 가서 약간 사선으로 가서 찍었습니다. 역시 반영이 아주 아름답게 물이 잔잔할 때 반영샷이고 전경에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있어서 조금 색다른 구성이 됐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왼쪽은 굉장히 푸르스름하고 오른쪽은 따뜻하고 그렇게 해서 컬러 컨트라스트가 있는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블루아워입니다. 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수원에 이제 방화수리정에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것도 이제 해가 지고 나서 얼마 안 됐을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여전히 밝고 전경의 땅 부분도 어느 정도 밝고 또 인공 조명이 조금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의 블루아웃 때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 야경 사진도 아주 어두운 때에 찍는 야경이 있지만 이렇게 블루아웃 때 찍는 도심 야경 사진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이제 계절에 대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봄, 여름, 가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절별로 특징적인 장면을 뽑아서 촬영을 한다 그러면 같은 풍경이 있는 곳이라도 장소라도 전혀 다른 사진을 보여주겠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섭지코지에 눈 내린 장면인데요. 요거는
작년에 이제 눈이 왔을 때인데 그 제주도의 유명한 관광지죠. 이 섭지코지에 눈이 내린 게 거의 몇십 년 만에 눈이 왔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는 이제 운이 좋아서 눈 오는 날 찾아가서 담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눈이라는 소재가 왔을 때 눈이라는 것을 잘 담을 수 있는 풍경이 있는 곳을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눈이 왔다 그러면 뭐 바로 달려가서 눈 사진을 찍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풍경사진가의 계획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풍경사진을 찍을 때 풍경사진이 좋은 장면이 있다면 어떤 선이나 면이나 어떤 공간적으로 굉장히 좋은 소재의 풍경사진의 장소가 있다면 거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을 한 장소에서 다 담아본다든지 뭐 이런 개인적인 프로젝트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도 이제 제주도의 유명한 그런 왕따나무죠.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어가는 그 아주 관광 명소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이날은 눈이 와서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눈이 안 왔을 때도 뭘 이쁜 곳이긴 합니다만은 눈이 와서 생각나서 찾아갔던 곳입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온 날 찾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기는 하죠. 그래서 풍경사진이 어려운 점이 이제 그런 점이기도 한데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그런 눈 덮인 그런 유니크한 그런 풍경사진이 됐습니다. 예, 이제 봄이 오게 되면 이제 꽃들이 만발하죠. 그 중에서도 제일 화려하다고 하는 그런 벚꽃이 피는 시즌이 옵니다. 근데 이제 벚꽃이 많이 피는 곳에 가게 되면 이제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래서 풍경사진에서 너무 이렇게 사람들의 요소가 너무 많게 되면 좋은 풍경사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간 곳이 용비지라는 곳인데요. 지금은 이제 사유지이기 때문에 출입이 금지가 돼서 촬영을 못하지만 이 사진을 찍을 때만 해도 출입이 가능했고 벚꽃이 아주 아름답게 피는 곳입니다. 그래서 반영과 함께 파노라마 사진을 찍었어요. 네,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전라남도 화순의 세량지입니다. 세량지도 이렇게 벚꽃이, 왕벚꽃이 필 때가 가장 화려할 때인데요. 이 시즌이 되게 되면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진가가 모였다고 할 정도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계속 저희가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반영까지 해서 아주 새봄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곳입니다. 네, 여기도 지금은 이제 많이 쓰러져가지고 나무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이제 초여름이 되기 시작을 하면 이제 물안개가 피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안개와 함께 찍었던 곳입니다. 이제 여름이 되게 되면 이제 초록이 물들고 그 다음에 계곡으로도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장전리 이기 계곡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끼들이 아주 이쁘게 피어났습니다. 거기에 싱그러움을 더한 물줄기와 함께 담아봤습니다. 여기도 장전리 이기 계곡. 여름의 그런 상큼한 그런 여름 숲속의 그런 계곡의 상큼함을 담는 이런 풍경사진이 되겠네요. 예, 이제 가을이 오게 되면 풍경사진가들은 바빠집니다. 예, 단풍이 물드는 순서에 따라서 지역이 점점 강원도부터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마지막에 전라남도 고창의 선운사에 있는 도술촌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단풍이 아주 애기 단풍이 이쁘게 피는 도솔촌입니다. 그래서 계곡과 함께 이렇게 담아봤는데요. 역시 이런 가을의 풍경사진이 멋진 이유는 굉장히 컬러풀한 시즌이 됩니다.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들이 믹스가 되면서 컬러 사진에 아주 적합한 그런 아주 아름다운 시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선운소 앞에 있는 극락교인데요. 은행나무와 애기 단풍이 물들었을 때 그 시기가 뭐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 안에 시기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은행나무는 빨리 지고 단풍나무는 좀 늦게 물들기 때문에 그 교차되는 지점 시간대를 잘 찾지 않으면
이런 사진을 얻을 수가 없어요. 조금 늦게 가면 은행나무는 다 떨어져 있고, 조금 일찍 가면 애기 단풍이 물들어 있지 않고, 그래서 어떤 그 단풍에 물드는 시기도 풍경사진가라면 잘 유념했다가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네, 다음 사진은 이제 아까는 자연의 현상 요소 중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설명드렸다면 이제는 야경으로 가서 달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달이 떠올랐을 때 이제 사진을 많이 찍지는 않지만 달 사진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날 같은 경우에는 보름달이 이제 개기 월식이라 그래가지고 지구에 가려서 일부분만 나오는 그런 독특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경은 섭지코지에 있는 드림하우스에다가 앞에다가 놓고 전경을 삼아서 찍었던 촬영인데요. 이렇게 해가 지고 나서 2시간 정도 후가 되면 별이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는 산 정상에서 구름도 살짝 걸려 있고 별들도 나오는 그런 시간대였고, 또 산 위로는 넘실넘실 이렇게 운해가 넘어오는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서 야경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이제 점성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별의 그런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별들이 쏟아지는 그런 밤하늘을 담는 것을 점성 사진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별궤적 사진인데요. 예, 이런 것을 이제 북촌일주 사진이라고 그러죠. 즉 북쪽의 하늘을 별들이 일주를 한다 해서 북촌일주인데요. 북극성은 변하지 않게 움직이지 않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들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죠. 그래서 그 도는 것을 장로추를 통해서 또 이렇게 여러 장을 합성을 해서 별 궤적을 만드는 사진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별 궤적 사진이 매력적인 이유는 어떤 시간의 흐름을 담는 그런 장로출의 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늘에 떠 있는 점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별이 궤적이 생기는 모습을 담아내는 것도 꽤 풍경사진에서는 매력적인 장르이기도 합니다. 네, 조금 별 궤적이 좀 빼곡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별마다 고유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별은 푸르스름하고 어떤 별은 붉으스름하고 이렇게 지구와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별의 색깔이 달라지는데요. 또 그 별의 밝기와 위력에 따라서 색깔이 정해지게 되는데, 그 다양한 컬러풀한 별 궤적 사진을 담는 것도 우리 별 궤적 사진에서 굉장히 좋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궤적 사진도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 별궤적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별들이 관호출이 돼서 이렇게 모든 별궤적이 하얗게 되는 그런 별궤적 말고 고유의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별궤적 사진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번개 사진인데요. 번개 사진 찍기 굉장히 어렵죠. 야경 사진도 찍기 어려운데 번개 사진까지 어떻게 찍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번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굉장히 일기예보도 잘 봐야 됩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때가 따로 있고, 또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어디서 찍어야 되겠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풍경이 어우러지는 곳에 번개가 치는 것을 담아내는 것인데요. 상당히 어려운 장르이긴 한데 이런 요소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은하수 시즌인데요. 은하수 담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몇 년 전부터 이제 은하수 사진이 유행이 되면서 너도 나도 은하수 사진을 찍기 때문에 은하수 찍는 장소에 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힘들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은하수 사진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은하수 사진은 은하수만 찍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전경과 어우러지는, 즉 내가 바라보는 풍경이 아름다운 곳에서 은하수가 있을 때 그 은하수 사진의 그런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찍은 은하수 사진인데요. 앞에 유채꽃도 피고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섭지코지에 있는 방두포 등대에서 일제꽃이 앞에 전경이 있는 가운데서 은하수가 올라온 것을 촬영을 한 것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극심하게 어두운 장면에서 야경을 찍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급반에서 도시 야경부터 시작을 해서 야경에 많이 익숙해지고 점성사진, 그 다음에 별궤적 사진, 이렇게 야간에 촬영하는 것이 익숙해진다면 그 다음에는 은하수 촬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하수를 찍어야지 하면서 너무 은하수 사진만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야경부터 시작을 해서 도심 야경부터 시작을 해서 자연 야경까지, 그리고 별궤적 점성 사진을 찍다가 은하수 사진까지 이어지는 그런 기초가 점점 다져져서 좀 더 고급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촬영 기법을 익혀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개인데요. 우리 자연 현상 중에서 독특한 것이 또 안개죠. 그 안개가 어떤 면이 이제 우리 사진에 좋으냐면, 안개가 어떤 좀 지저분한 것들을 많이 가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미니멀리즘을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풍경 사진에서 안개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평소에는 지저분해서 풍경이 안 되던 곳도 이 안개만 깔렸다 하면 풍경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문광지이기도 한데요. 가을에 기온이 차가워지면서 수면의 온도와 부딪힘으로 인해서 물안개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먼 곳의 배경이 좀 이렇게 안개에 가려지면서 정리정돈도 되고 꽤 그런 어떤 정서적으로 정적으로 아름다운 장면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은행나무가 물드는 가을 시즌에 문광지에 안개가 스며들었을 때 이 전체적으로 주변에 있는 것들은 지저분한 게 많아서 평소 때 같았으면 이 구도 구성에서 아름다운 풍경 사진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개가 그 뒤에 지저분한 부분들을 많이 가려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스라이 좀 몽환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풍경 사진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안개하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만리 솔밭인데요. 충북 보은의 이만리에 가게 되면 오래된 솔밭이 있습니다. 여기도 사진가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곳이죠. 이렇게 안개가 꼈을 때 그 소나무 숲의 그런 소나무의 줄기의 형태와 뭐 어떤 그런 정취를 담아내는 아주 멋진 곳입니다. 그래서 풍경사진 오늘 세 번째 강의 시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들은 1강이나 2강에서는 어떤 그런 구성 구도의 삼분할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원근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구조적인 것을 말씀드렸다면 오늘 3강 세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자연 현상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자연의 요소를 어떻게 이용해서 어떻게 내가 사진을 담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진 생활을 할 때 어떤 그 계절별로 주요한 그런 시즌이 있고 또 타이밍별로 중요한 시즌이 있고 이렇게 태풍이라든지 번개라든지 안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자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사진이 많이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저한테 설명을 들으셨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진 생활을 하실 때 그런 자연적인 요소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로 일기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이제 풍경 사진을 하다 보면 거의 매일같이 일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기를 많이 보다 보면 일기의 변화도 느낄 수 있고 또 구름의 변화도 느낄 수가 있고 내가 석양을 찍으러 가는 시간이 오후 6시인데 그 시간대에 구름이 얼만큼 있을 것이냐 아니면 구름이 너무 없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별궤적을 찍으러 가고 싶은데 하늘의 별이 얼만큼 나올 것이냐 즉 하늘의 구름층이 얼마나 많을 것이냐 개일 것이냐 뭐 은하수를 찍으러 가는데 몇 시대에 어디를 가야 되며 하늘의 조건은 어때야 되는지 뭐 안개 사진을 찍고 싶다면 그날 안개가 들어올 건지 안 들어올 건지 눈 사진을 찍을 거라면 눈이 올 건지 안 올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미 눈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가면 눈이 녹아 있거나 안개를 꼈다고 해서 찾아가면 안개가 없어지거나 이렇게 자연 현상이 자연이 주는 현상이 굉장히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풍경사진은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해도 금방 떨어지고 금방 뜨고 그래서 촬영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들이 스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풍경사진에도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기를 잘 파악을 하고 자연의 환경적인 요소를 잘 이해를 해서 준비를 하고 기획해서 찾아가서 사진을 찍는 것. 그것이 풍경사진의 구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요소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에게 풍경사진 구성구도법 세 번째 시간으로 자연이 주는 자연의 현상 요소들을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설명을 들으시면서 앞으로 풍경사진을 찍는데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스티브 웨포트 아카데미 스티브 쌤이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